지금부터 질문당 3초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해보세요.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국기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네, 이탈리아입니다. 옷에는 방주의 동물을 종마다 몇 마리씩 태웠나요? 혹시 2마리라고 대답하셨나요? 약 80%의 사람들도 2마리라고 답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방주의 동물을 태운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니까요. 모세와 노아 둘 다 성경 속 인물이고 수염난 노인이며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문장을 한 글자씩 읽지 않습니다. 분위기와 맥락을 믿어버리죠. 이번에도 3초 드리겠습니다. 끔찍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되는 이 사고의 부상자들을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혹시 그들의 고향 땅이나 사고 현장 근처에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묻으면 안 된다입니다. 부상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묻을 장소를 고민합니다. 비행기 추락이라는 맥락이 강렬한 나머지 부상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뇌가 뭉뚱그려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신 여기서는 특별히 저희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 봅시다. A그룹을 하실 분들은 계속 시청하시면 되고요. B그룹이 되실 분들은 10초 뒤로 가주시면 됩니다. A그룹 여러분만 모이셨나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숫자는 10입니다. 보셨다면 10초 뒤로 가주시면 됩니다. B그룹 여러분만 모이셨나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숫자는 65입니다. 이제 모두가 모일 때까지 몇 초간만 대기하겠습니다. 다 모이셨나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UN 회원국 중 아프리카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5초간 생각해보시고 마음속에 답을 정해보세요. 생각해보셨나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물으면 보통 10에서 30% 정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약 28% 정도고요. 하지만 숫자 10을 본 A그룹은 평균 25% 정도로 추정합니다. 숫자 65를 본 B그룹은 45% 정도로 추정하고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다고 느끼지만 방금 본 의미 없는 숫자가 생각을 끌어당기는 기준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알면서도 할인가에 혹하고 판매자들은 어떻게든 정상가를 올려놓는 겁니다. 카페에서 2가지 커피를 팝니다. A커피는 5,000원이지만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C커피는 8,000원이지만 평점은 7점짜리죠. 어떤 커피를 주문하실 건가요? 참가자들의 33%는 A커피를, 67%는 C커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여기서 슬쩍 바보 같은 옵션을 끼워 넣어요. 평점은 5점이지만 가격은 8,000원인 B커피를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 B커피를 고를까요? C커피와 가격은 똑같은데 맛은 훨씬 없으니까요. 당연히 한 명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쓸모없는 미끼가 메뉴판에 등장하자 C커피를 고르는 사람이 무려 90%로 치솟습니다. 싼 커피를 고르던 사람들은 10%로 곤두박질 쳤죠. 뇌는 절대적인 가치를 일일이 계산하는 걸 싫어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요. 대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를 찾는 걸 아주 좋아하죠. 여기 토마토 95%와 고기 5%가 들어간 파스타 소스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을 토마토 소스라고 지어볼게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소스라고 평가합니다. 토마토가 무려 95%나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소스를 고기 소스라는 이름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형편없는 소스라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5%밖에 안 들었으니까요. 소스의 내용물은 단 1g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표가 바뀌자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진은 식당에서 파는 평범한 해산물 필렛 메뉴 이름을 육즙이 풍부한 이탈리아 정통 해산물 필렛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수식어만 몇 개 붙였을 뿐인데 고객들은 맛을 훨씬 더 훌륭하게 평가했고 판매량은 30% 더 늘어났죠. 식당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5% 할인.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면 이득이다 하면서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구를 이렇게 바꿔보죠. 카드 결제 시 5% 수수료 추가. 갑자기 좀 화가 납니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말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이득보다 손실에 2배 이상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TV에서 이런 공익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는 사람들의 검진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안다는 건 긍정적인 이득의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자들은 문구를 이렇게 바꾸죠. 검진을 하지 않으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손실의 프레임을 씌우자 사람들은 다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팩트나 확률을 보고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입고 있는 감정의 옷에 반응하죠. 오스트리아의 장기 기증 동의율은 무려 99%에 달합니다. 반면 바로 옆 나라인 독일은 12%밖에 되지 않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더 이타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독일의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원하면 체크하세요. 반면 오스트리아의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장기 기증을 원하지 않으면 체크하세요. 뇌에게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 귀찮은 행동 자체가 뇌에게는 일종의 손실로 느껴지거든요. 다음에 올 말은 무엇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이가 많을수록 사랑스러워, 핫이슈, 오로나민 씨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1 더하기 2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하지만 78 곱하기 29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처럼 암산에 재능이 없으시다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뇌의 입장에서 1 더하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지만 78 곱하기 29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선 뇌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불러요. 귀찮으면 그냥 건너뛰어버리니까요. 하버드대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복사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새치기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복사할 게 5장인데요.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결과는 60%의 사람들이 순서를 양보해줍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사할 게 5장인데요.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많이 급해서요. 이번엔 무려 94%가 자리를 비켜줍니다.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이번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덧붙입니다. 복사할 게 5장인데요.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복사를 해야 해서 새치기를 한다. 전혀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앞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가짜 이유죠. 하지만 놀랍게도 무려 93%의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댔을 때와 단 1% 차이밖에 나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뇌는 왜냐면이라는 접속사를 듣는 순간 뒤에 합당한 이유가 나오겠지, 이렇게 지혜짐작해버립니다. 상대의 말이 진짜 말이 되는 소리인지 따지지 않고 자동화된 대본에 따라 고개를 끄덕여버리죠. 랭어 교수는 이걸 플라시보 정보라고 부릅니다. 가짜 약이 진짜 약처럼 효과를 내듯 접속사 하나가 비판적 사고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번엔 조건을 슬쩍 바꿔봅니다. 가벼운 부탁인 5장 복사가 아니라 무려 20장을 복사하겠다고 큰 부탁을 해본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낙률이 2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냐면 복사를 해야 돼서요. 이런 가짜 이유가 이제 전혀 통하지 않았죠. 반면 너무 급하다는 진짜 이유를 댔을 때는 여전히 42%의 사람들이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늘 멍청하게 속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나 부담이 적을 때만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동 모드를 켭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체스 말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체스판 자체를 바꿔버리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21세기 최고의 브랜딩 슬로건 중 하나죠. 이 짧은 슬로건 안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과거에 위대했다. 둘째, 하지만 지금은 그 위대함을 잃어버렸다. 두 전제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슬로건을 외치는 순간 지금의 미국은 망가졌다는 세계관에 자연스레 설득당하게 되죠. 2009년 스위스에서는 이런 질문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스위스에 미나렛을 세우는 걸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미나렛은 이슬람 사원을 찾기 쉽게 해주는 높은 첨탑을 말합니다. 아주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한 가지 치명적 전제를 밀어붙입니다. 미나렛은 국민투표를 해야 할 만큼 위협적인 문제라는 것. 실제로 스위스 국민 57%가 미나렛 건설 금지에 표를 던집니다. 어쩌면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은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테두리를 그어버리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수들은 상대를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A 후보요? 아주 무례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죠. 하지만 이러면 내 얼굴에도 흙탕물이 튑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암시를 씁니다. 1984년 미국 대선 토론회. 당시 재선을 노리던 73세 레이건 대통령에게 토론 패널인 헨리 트레이시 묻습니다. 레이건, 당신은 이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고 최근 다른 후보들과의 토론 뒤에도 엄청 피곤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는 잠도 못 자고 며칠을 버텼는데 당신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자신이 있나요? 그러자 레이건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 문제를 쟁점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 후보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청중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고 상대였던 56세 민주당 후보 월터 먼데일도 따라 웃습니다.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점잖은 문장 자체로 상대방을 경험 없는 풋내기로 다시는 노련한 후보로 암시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얼마 뒤 레이건은 49개 주를 휩쓸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중세 유럽의 지도에는 바다 끝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헤크순트 드라코네스. 여기에 용이 산다. 수백 년간 탐험가들은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용을 본 사람은 없었는데 지도에 적힌 말 하나가 세상의 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뇌에도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선 넘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타인이 그어둔 선들이 평생의 지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선 앞에서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 선을 누가 그었지? 어쩌면 그 너머엔 처음부터 용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은 스위스의 언어심리학 연구진의 신작 설득의 언어학을 참고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도 추천한 책으로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속이고 선택을 조작하는지를 파헤친 수많은 심리학 연구와 행동경제학 실험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책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연애관계 같은 일상적 대화부터 연봉협상 같은 비즈니스 영역까지 언어심리학의 규칙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후회했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they'll break your heart.